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또 푸틴이 진짜 폴란드라든지 발트의 3국 이런 데를 대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간 북한군들은 아마 이런 이제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2,000명이 최소고 한 2만 명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지금 푸틴은 히틀러와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정말 하다 안 되면 핵무기 쓰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죠. 중국군이 정말 28년 침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28년의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고 대만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국경절 행사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북한군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더 커졌는데,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 2027년, 28년이 굉장히 위험한 해라고요. 뭐 세계의 파도가 온다고 말씀하셨던데 무슨 말인가요? 많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네, 드렸죠. 저희 채널 처음이라서. 네.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거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뭐 뒤에 그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27년, 28년이 좀 그런 가능성이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북한을 잘 보시면 김정은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김주애가 요새 전면에 나타나잖아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 보면 이제 김정일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때 김정은이 나타났죠, 그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주애가 나타났다는 거는 김정은의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 3, 4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7년, 28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뭐 국방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K방산이 특히 이제 폴란드나 이쪽 동유럽, 뭐 그쪽 사람들이 이제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부 유럽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K방산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뭐 F-50 경공격기, 천무 이런 거 많이 사갔잖아요. 근데 그쪽 군인들 얘기가, 이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또 푸틴이 진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 발트의 3국 이런 데를 대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물론 아직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뭐 내년 정도에는 어떻게든 휴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28년 뭐 이렇게 29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대만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여기 우크라이나 정리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가장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부터 좀 들어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이제 11월이죠.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참 지금은 누가 이긴다고 얘기하기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선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이 6.25 전쟁을 잘 보시면 6.25 전쟁 막바지로 가면은 이 산 하나를 놓고 이제 유엔군하고, 우리가 포함된 유엔군과 뭐 중국, 북한 공산군이 산 하나를 놓고 이제 고지전을 벌이죠. 실제로 이제 영화 고지전, 네, 이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이 정체돼서 아주 작은 지역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지니까 요 수제곱킬로미터의 평지를 두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러시아가 조금 이제 공세를 좀 해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손익 계산을 해보면 그 많은 병력을 손실해가면서 사실 공격을 하는 거라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좀 물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지금 공세를 러시아가 펼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좀 이제 지능적으로, 사실 지금은 이제 포탄이나 드론보다는 오히려 병력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보면은 지능적으로 후퇴하면서 최대한 러시아군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좀 뭔가 양측 다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북한 용병 파병했잖아요. 네. 북한군 파병했는데 네. 어느 정도 파병이 된 거죠,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거에 보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더 보내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이제 보낸 병력들이 북한에서 이제 뭐 별칭이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는데, 폭풍군단. 네, 11군단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좀 우리하고 군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이 있고 우리나라는 해병대 해가지고 4개의 군종이 있죠. 네. 근데 북한은 육해공 그리고 특수작전군이라 그래서 특수한 병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파병된 이 폭풍군단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병력을 지금 12,000명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뭐 병력 면에서 꽤 앞서 있고 이제 100만 이상의 병력을 자랑을 하는데, 뭐 많은 탈북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병력은 많지만 사실 이제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은 많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수작전군은 그나마 좀 전투력을 발휘하는 병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12,000명을 저기 지금 이제 러시아로 보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군 전투력에서도 구멍이 생겼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핵심을 보내나요? 근데 이제 뭐 특수작전 가운데서도 이제 베테랑은 남겨뒀겠죠. 네네. 친위부대, 정예부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용병을 파병한 가장 큰 이유를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 말고 그동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거기는 뭐 쿠바도 있고 인도도 있고 네. 네팔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숫자는 많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적은 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잘게 쪼개가지고 러시아군에 이렇게 막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월급을 최소 달러로 한 2,000불 받고 많으면 뭐 5,000불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지금 한 12,000명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인당 2,000불씩 잡으면 한 달에 달러로 거의 2천만 불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12,000명이니까 하나로 계산해보면 거의 3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북한 당국이 한 달에 300억씩 받는 거예요, 러시아에. 이거 기업으로 따져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럼 지금 러시아에 간 병사들에게 다 주냐? 아니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가져갈 겁니다. 북한 당국에서. 네, 그러면 이제 한 300억, 매달 300억 이상 되는 돈을 북한 당국이 이제 김정은의 이제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간 병력들 가운데 뭐 전사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위로금 성격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에 그 정도의 돈을 북한이 지금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사실 좀 보내는 게 쉽진 않았을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 제재를 걸었는데, 이제는 정말 큰 구멍이 뚫려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한테 뭐 이제 포탄, 그 다음에 미사일 팔아서 현찰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뭐 식량, 에너지 이런 위주로 받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병력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건 돈을 줘야 되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은 돈이 아니겠냐. 물론 이제 뭐 군사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군사기술 지원도 뭐 가능성 자체를 저는 뭐 크게 보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절실한 거, 현찰. 달러를 벌러 갔다. 네,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요청한 이유랑 러시아는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요? 지금 그치. 북한은 어쨌든 뭐 돈 벌러 갔다고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러시아군의 이 우크라이나 작전을 보면 병력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격대라는 걸 구성을 해서 뭐 전차 몇 대, 장갑차 몇 대 해가지고 막 전선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로 막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뭐 이제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1,000대 넘는 드론이 날아다녀요. 양쪽 다. 그것도 이제 중국산 DJI 쿼드 드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종류별로 막 1000대씩 날아다녀요. 거기엔 뭐 자폭 드론도 있고 정찰 드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격을 하게 되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제 산악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평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이든 방어든 뭘 하려면 이제 어디인가 병력들이 집결을 해야 되고 모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드론에 이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폭 드론 보내서 공격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드론으로 딱 관측해가지고 뒤에 있는 예를 들어 자주포, 견인포 이런 데 명령을 줘서 포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공격과 방어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간 북한군들은 아마 이런 이제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희생이 막대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뭐 총알 바지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좀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지만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판단이 되고 그 북한 같은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이상하리만치 많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병종으로 뽑았다는 거는 병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만의 이제 군사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배합전이라고 합니다. 배합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군사분계선상에 보면 이제 한 4개의 군단 정도가 이제 앞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밀고 내려오면 뒤에 있는 이 특수작전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AN2나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우리 후방으로 막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막 교란을 막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정규 부대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네가 막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우회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서 야간 작전 위주로 많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나토에서 야시경, 야간 투시경이나 열 영상 장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간에도 북한군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웬만한 드론들이 열영상 장비 이런 걸 플리어 같은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다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게 밤에도 북한군이 작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 인명 피해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추가 파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지금 12,000명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올 더 병력의 첫 스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12,000명을 보냈다는 것도 특수작전군에서 뭐 에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 위주로 구성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12,000명이 최소고 한 2만 명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이상 보냈다가는 북한군도 그 지금 이제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돈 목적에도 파병 대가로 러시아부터 뭐 핵무기라든 핵기술이라든가 전투기 뭐 이런 거 연습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핵기술은 사실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도와줄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이거 녹화하는 아침에 어떻나요? 북한이 그 뭐 장거리 하여튼 미사일 시험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 1000km 이상 날아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지금 미사일 기술 중에 이제 문제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게 계속 할 때마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함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북한이 이걸 어려워하니 그럼 이 대기권 재진입 관련된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무기 지원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지금 사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북한군이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전투기. 예, 근데 이제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최신이 뭐 미그 29 같은 전투기들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0년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 무기체계 수명이 30년, 40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미그-29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이제 필요로 한데, 근데 러시아 공군에 보면은 그 미그-29 전투기가 꽤 있어요. 한 뭐 200~300대 정도 있는데, 근데 러시아군이 안 써요, 이걸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파병의 대가로 또 넘겨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북한에 넘겨줬을 경우에 사실 우리한테는 큰 위협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군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 4세대, 4.5세대, 뭐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5세대까지 되기 때문에 크게 위협은 되지 않는데,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잠재적인 위협은 될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북한군 오래된 전투기가 없어지고 그래도 좀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온다라면은 우리에겐 조금 위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이번에 파병을 간 거지만 이전에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 포탄 굉장히 많이 제공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무기 제공한 거고, 또 러시아는 어느 나라로부터 무기를 더 받고 있나요? 포탄을 예로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포탄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60%를 지금 북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이제 보도자료 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포탄의 구경이 이제 122mm, 그 다음에 이제 152mm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근데 122mm하고 152mm를 800만 발 정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800만 발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작전군 12,000명을 보냈고 포탄을 800만 발을 보냈다는 건 지금 북한군의 그런 전쟁 수행 능력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155mm 포탄 보유량이 최소 400만 발에서 최대 500만 발로 봐요. 근데 북한이 800만 발 보냈다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러시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작년 말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이제 각종 포탄 한 1000발 쐈다고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나 나토가 지원한 포탄의 양이 줄어들면서 하루에 1000발 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10,0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대 10의 비율로 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들어서 좀 이게 러시아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연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쏠 때 러시아가 한 8발 정도 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쏠 때 러시아가 2발 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포탄이 그만큼 없다는 거네요. 급속히 양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네. 총도 이게 총알을 많이 쏘면 총신을 갈아줘야 돼요. 네.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을 많이 쏘면 포신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지금 러시아의 이 포신을 만드는 회사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뭐 견인포, 자주포, 포신을 다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를 쏘다가 포신이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제공한 탄약 중에는 또 제조 과정에서 이제 좀 불량이 난 것들을 그냥 갖다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쏘다가 터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좀 포탄과 관련돼서 좀 난감한 상황이죠. 야, 근데 북한은 정말 한국은 북한에 안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병력 빼고 포탄 빼는데 이게 겉으로는 막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쟤네 말로만 저러는 거지. 지금 좀 약간 좀 전쟁 수행 자체가 점점 없어지네? 약간 이런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의 전쟁 양상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군 파병이 뭐 나기 전에는 이제 양쪽 다 사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양쪽 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이렇게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이게 유럽의 약간 마이너 언론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아, 우리 휴전할 의사가 있다. 종전할 의사가 있다. 근데 다만 안보와 관련돼서 미국이나 나토가 확약을 해달라.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한국이나 필리핀, 뭐 일본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힘들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러시아와 정말 그 앞에 미국이 자동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그건 못 받아들일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푸틴도 이거 더 끌고 왔다가는 야, 이거 잘못해서 진짜 내년 정도 되면, 그 북한군을 이제 끌어들인 게 병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모병이 됐든 징병이 됐든 러시아 내에서 또 한 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국내에서도 푸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인 걸 보면 약간 이제 자구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더 끌고 가면 이제 사실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전과 관련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내심 바라고는 있죠. 근데 이제 북한군 변수가 생겼으니까 푸틴 입장에서 이제 더 좀 오래 보겠다, 오래 끌고 가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뭐 양측이 자제를 하고 뭐 평화로운 뭐 어쩌고 항상 그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은 좀 복잡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사실 무시를 못해요. 왜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앞서도 드론 얘기했잖아요.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중요한 구성품들을 만든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DJI는 거의 세계 1위잖아요. 드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국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 구멍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원유나 뭐 가스 이런 거 팔아서 뭐 아주 이제 중국, 인도 입장에서 아주 싸게 가격을 매겨서 이제 사오고, 왜냐면 지금 러시아는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구멍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러시아는 또 그걸 바라죠. 중국이 무기 지원해주기를. 근데 이제 중국은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면 이제 당장 제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이 중국 동북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입장에서 이제 약간 뒤통수가 싸늘한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한 심정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어떤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나토 이걸 또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냐면, 그 사실 최근에 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이 무기 지원이 조금씩 감소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좀 위기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군 뭐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내는 첫 번째로는 무기 지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있어요. 제한사항이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당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이제 미국은 그것까지는 안 돼. 제한사항들이 좀 걸려 있거든요. 전쟁 중인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를 우리가 좀 잘 되새겨봐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어젠가 이제 미 국방부가 공격해 얼마든지 풀어줬어요. 사실상 이제 어쩌면 이제 교전과 관련된 일정 부분을 해소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로 얼마든지 북한군을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지금 서서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에 보면 이제 군 정보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기관의 성격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인데, 우크라이나 군에 있는 몇몇 특수부대들을 사실 이제 그 기관 밑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작년부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바그너라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용병 그룹.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죽고 나서 이 바그너 그룹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용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참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바그너 용병들 이렇게 활동하는 데 가서 다 죽여요. 그래서 막 자폭 드론으로 그 잠자는 숙소를 막 공격을 하고, 사무실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막 작전하는 바그너 그룹 요원들 막 그쪽 이제 반군들이랑 연합해서 막 사살하고 막 이런 인간 사냥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지금 잘 보면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향후에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이 특수부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정부 요인이나 정보기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군인들 상대로 참수작전, 인간 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이거 아직은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공군 소속 조종사 이제 폭격기 모는 조종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가지고 민간인 밀집 지역에 막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면서 조종사를 딱 잡아가지고 빈 들판에 가서 때려 죽였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군 정보국이 러시아 내에 그 휴민트, 우리가 이제 인적 정보 자산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친 푸틴 인사들도 많이 암살을 했고, 심지어 모스크바 같은 데서 뭐 폭탄 테러 일으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이 이제 잘하면 북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 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의 그런 활동들을 좀 유의있게 봐야 된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민심도 되게 안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소식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국정원은 뭐 그래서 이 지금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도 이주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무리수일 것 같고 최대한 아마 정보 통제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요거는 좀 이제 전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총알바지가 돼서 뭐 지금 이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막 정말 죽어나가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에 잡히고 뭐 탈영하고 이러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 일부는 잡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겠죠. 아, 나 저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보내고 우리가 또 저기 대북 방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면 이거 그 전방에 있는 만약에 이제 확성기로 그런 대북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 동요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때 되면 뜨끔한 거죠, 이제. 그 살아 돌아온 분이 학성기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네. 더 임팩트. 저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병력들 일부 투입됐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런 이제 첩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일단 전장 적응 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부 이제 소수 요원들을 이제 맛배기로 그런 식으로 좀 투입을 해보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본격 투입이 아마 11월 되면 뭐 11월 그래봤자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인데 본격 투입이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조만간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무기도 지원하고 병력도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좀 이 구독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러 관계를 파탄시킨 건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러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푸틴이 평양 가서 북러 정상회담 하면서 전에 없던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 파탄이 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대러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러면 한러 간의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게 문제를 겪는 거 아니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시작됐어요, 다. 그리고 각종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철수했잖아요. 서방의 많은 기업들도 철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뭐 경제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건 틀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뭐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155mm 포탄 지원은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우선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방어용 무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전에 우리 공군에 썼던 이제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우리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예, 그 다음에 천궁2로 대체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안 쓰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때문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도시들,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을 상대로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런 자폭 드론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제 주거 지역,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격할 지대공 미사일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호크가 오래된 미사일이긴 하지만 실제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공군에서 옛날에 이제 저쪽 이제 서해안의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쏘는 걸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좀 오래된 무기긴 하지만 워낙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대공 미사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대만도 우리처럼 이제 대만에서 만든 국산 지대공 미사일로 이 호크를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전에 퇴역을 시켰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 통해서 몰래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쓰니까 창고에 있던 거를 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해줬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요 가능성이 지금 뭐 높다라고 이렇게 많이 분석들을 하시는데, 근데 요게 좀 한 가지 제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제3국에 넘기려면 미국의 미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00년 초반에 프랑스에서 이 미스트랄이라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수천 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기체계 수명이 한 30년, 40년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 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명이 점점 좀 다해가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방어용 무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도입한 거라 이것도 이제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프랑스도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쟁 무기도 지원할 가능성이 앞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전쟁한 지도 벌써 2022년 2월쯤이었나요? 거의 이제 3년 차죠. 예, 네. 3년이 넘어갔죠. 이거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양국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지금 그러기 상태예요. 네. 그러기 상태인데 지금 북한군이 뛰어들면서 약간 러시아가 이제 다시 쭉 일어나는 상황이죠.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서방, 특히 이제 미국 중심, 나토 형국 중심으로, 야, 이게 안 되겠다. 무기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도 힘을 받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내년 정도 돼야, 뭔가 이제 종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겠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변수가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죠. 다음 주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요즘에는 또 트럼프가 네. 앞서는 막판에 좀. 또 어느새 네. 분위기가 휙휙 바뀌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이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돼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도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중재하에 휴전하는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해리스가 되면 계속 뭐 적은 양이나마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25년까지도 좀 중반까지도 좀 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전쟁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는 한 25년 정도 보시는 건가요? 네, 25년 돼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면 좀 더 빨리 끝나는 분위기? 트럼프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반기에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려고 하겠죠. 되고 나서 빨리 좀 뭔가 자기 성과 내려고. 자기 팍 보여주기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이랑 좀 친하잖아요. 그게 이것도 좀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전문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소문이지만,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이제 대통령 전에 네. 갔을 때, 이제 사업가였을 때, 러시아 모스크바 갔을 때 이제 아주 그 질펀한 파티를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푸틴이 접대해서. 푸틴이 접대한 건 아닌데 그 질펀한
파티가 동영상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저기 100% 팩트는 아니고 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쥐고 있다 러시아가. 그래서 저기 트럼프가 러시아에는 꼼짝 못하는 거다. 뭐 그런 이제 미국 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걸 봤을 때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분 아시잖아요. 트럼프 워낙 선거 관련된 추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지만 뭐 50%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에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성과물이 좀 급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 휴전했다. 항상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어쨌든 휴전이든 뭐 끝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끝날까요? 뭐 영토를 지금 점령한 것들 어떻게 뭐 인정할 것인지 돌려줄 것인지 뭐 이런 아마 지금 기존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몇 월 몇 시로 휴전합니다 해놓고 그 땅으로 멈추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럴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흘러나온 얘기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냥 현 전선에서 멈추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변수가 쿠르스크예요. 8월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갑자기 쿠르스크로 쳐들어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 전선에서 멈추겠다 그러면 쿠르스크 땅 일부분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에 편입돼 버리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못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이제 맞교환을 어딘가 해야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쿠르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양쪽 다 국방도 많이 약해졌고 그동안 돈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혹한기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아마 휴전의 대가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할 겁니다. 각종 제재들 지금 얽혀 있는 거.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한 제재. 네, 그런 제재에서 풀어주는 조건이 아니면 종전에 합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까먹은 경제 다시 회복하고 군대도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그동안 정말 이제 중국, 인도에 싸게 팔았던 그런 것들을 에너지 이런 자원들을 이제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종전의 조건을 그걸 걸 겁니다. 경제 지원해달라. 지금도 사실 무기 지원 외에 현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경제 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죠. 우리 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뛰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이 종전이 되면 아마 이제 뭐 서방 세계나 이런 데서 이제 막대한 자금 수혈이 시작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나토 회원국의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경제를 살려놔야 그래야 또 혹시 모를 또 침공에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종전하게 되면 몇 년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이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쏠 가능성은 이제 뭐 거의 없는 건가요? 모르죠.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군이 대규모 투입이 되는데 이게 정말 약발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거 꺼내들 수 있죠. 전술핵무기 이제 보통 이제 전술핵무기라는 표현은 이제 냉전 시대 때 쓰던 단어인데 비전략 핵무기를 러시아도 지금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핵무기 쓰면서 종전 선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근데 러시아가 뭐 미국하고 맞먹을 만큼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안 썼잖아요. 이 딜레마가 좀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쓰면 전 세계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정도예요. 그럼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다 가지려고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미국도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은 이제 비전략 핵무기가 굉장히 제한된 양만 갖고 있고 종류도 한정돼 있는데 이걸 다시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맹국한테 딱 배치시키는 아니면 이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돈에 민감한 형이잖아요. 네. 부자긴 한데 본인이 부자인데 항상 돈 거려서 사실 이제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지금 국방비 GDP 대비 한 2% 이상씩 써라 굉장히 강조 많이 한 형인데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아마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비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 재배치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략 핵무기의 개발 이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병력들은 줄이고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는. 왜냐면 핵무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비가 싸요. 한 두세 명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국방비를 아끼면서
아마 새로운 핵무기 경쟁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무기를 못 쓴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미국이 서유럽에 동유럽에 막 핵무기 재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그냥 몇 분 안에 날아가는데 러시아가 워싱턴 날리려면 ICBM이나 SLBM 써야 되거든요. 한 30분 걸리거든요. 먼저 만약에 중단거리 미사일로 기습 공격해버리면 그냥 뭐 러시아는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핵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쓰면 이제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냉전 시대 마냥 핵무기 경쟁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건. 네. 자, 그럼 푸틴은 이번 전쟁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는 뭔가요? 성공은 사실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 시작한 건가요? 그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이게 가장 커요. 모든 전투를 크레물린이 다 직접 관여를 해요. 전선의 장군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 네. 뭐 유명하죠. 소련의 그 장기 독재했던 독재자 중에 한 명인데 히틀러와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걸 보면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초반에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는 이제 밑에 장군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군들의 말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했는데 지금 푸틴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히틀러와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 이거는 너무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뼈아픈 실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7년, 28년쯤 되면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를 얻은 게 뭐 이번 전쟁에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플러스로 또 다시 경제라든가 이제 이런 걸 안정화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푸틴은 장기 집권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는 이걸 되게 미화해서 포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장기 집권하려면 만약 여론이 안 좋으면 네.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이걸 또 동력으로 해서 장기 집권하면 한 번 더 장기 집권의 일종의 이제 수단으로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렇게 유럽에서도 많이 봐요,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 중국이 24년에 태평양에 ICBM을 발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중국은 영토가 커서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영토 면적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ICBM이나 SLBM을 자국 영의 영토에 쏘면 다 이렇게 시험이 가능해요. 물론 약간 이제 고각 발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1980년에 한번 태평양으로 ICBM을 그러니까 정상 발사를 한 거예요. 위로 안 띄우고 그러니까 본 성능을 그대로 입증을 하는 시험 발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공교롭게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를 3척을 끌고 태평양으로 나가서 이거 실사격을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한 4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새 많이 나오는 게 27년 뭐 이제 대만 침공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 당국자들, 이제 고위 뭐 사령관들 이런 사람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침공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ICBM 하나 딱 쏘면서 야,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ICBM까지 쏠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행 연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 몇 개월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쌍십절 때 이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좀 얘기를 세게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민진당 같은 경우에도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 독립과 관련된 말을 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라이칭더 총통도 대외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 독립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잘 보시면 독립 단어 안 써요. 근데 이제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발끈했어요. 쌍십절 때 이제 약간 이제 뭐 민주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바로 그거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또 대만 포위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 리엔허 리젠이라는 2024B라는 훈련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군이 이제 대만을 상대로 훈련하는 걸 보면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보면 전쟁 개시일 D-Day 때 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은 D-Day 전에 D-Day 때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침공을 하기 전에 전장 환경 조성을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많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해양경찰, 네. 해경선을 동원해서 대만 본섬과 주변 그 부속도서를 에워싸는 훈련을 많이, 포위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 뭐 여러 전력들이 이제 에워싸는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ICBM 쏜 거랑 이런 거랑 다 연관해보면, 이 중국군이 정말 27년도, 28년 침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많이 좀 보여지죠. 27년. 근데 이게 많이 이제 27년 언급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제 만들어진 게 1927년이에요. 그럼 2027년이면 100주년이죠.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주년에 맞춰서 이러한 군사적 능력을 갖겠다. 이미 이제 목표는 다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7년은 아닌 것 같고 28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7년에 모든 군사적 대비 태세를 완성을 하고 28년에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2029년이 되면 80주년이잖아요. 중국에서 8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부자, 행복. 네, 딱 맞아떨어지죠. 28년에 전쟁을 해서 결과가 어찌됐든 그게 1년 정도 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럼 2029년에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국경절 행사할 수도 있죠. 천안문 광장이 아닌 대만 타이베이에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나. 중국 입장에서.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걸 막아야 되는 대만의 그 군사력은 어느 정도고 대만 군사력의 강점 같은 건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패치가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이게 사실 제가 프레스. 이제 한자로도 기자라고 써 있죠. 이게 어디서 받았냐면 제가 이제 한국 기자 가운데 유일하게 대만 국방부의 기자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오. 제가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대만군이 하는 한광 연습을 다 가서 취재하고 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제 대만 국방부 기자들 그 기자 수첩에도 제가 사진하고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미군들도 불침 항모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방공망이 굉장히 두꺼운 도시 중에 하나가 타이베이예요. 정말 어쩌면 우리 서울보다도 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센 방공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만군이 매년 하는 한광연습도 가서 보면, 이제 우리 군은 보통 보면 이제 북한과의 지상전에 대비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일본의 자위대, 우리 군, 그다음에 대만군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정말 지상전은 동북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만군은 뭘 잘하냐? 상륙하는 적을 막는 거. 그럼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면 상륙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군보다 훨씬 잘해요. 또 한 가지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 공수군이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있어요. 공군에. 네. 근데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특전사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인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수송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병력들인데, 장갑차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헬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공항이나 공군기지 접수하는 게 주 임무예요. 대만군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동북아에서 저희 최강급 아니냐. 밥만 먹고 그것만 해요, 진짜. 훈련을 가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대만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제 로켓군이 있을 정도로 별도의 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쓰는 부대가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군기지가 전쟁이 나면 거의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고속도로를 비상시에는 공군기지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륙작전에 대비한 훈련, 그 다음에 이런 공군기지나 공항을 접수하는 중국군을 막는 훈련,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군기지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도로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하는 게 매년 이걸 돌아가면서 해요. 저는 가서 봤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군보다도 훨씬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실 쉽진 않은데, 근데 왜 그럼 중국이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시진핑 집권 체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중국이. 저도 8월에 중국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한 중국에서 5년 살았고, 심지어 저는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자기 친구들 요즘 돈을 안 쓴다. 돈 안 쓰고 어떻게든 아껴서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그 희망의 심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시진핑 좀 장기 집권하자는 입장에서 경제는 이미 끝났고, 민심도 점점 위로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 봉쇄 정책 하면서 민심도 많이 잃었고, 성과를 남길 게 몇 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만 침공해서 그동안 못다한 통일의 꿈을 이뤄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차근차근 지금 그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 인민해방군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심지어,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중국 인구가 한 14억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국에서 저명한 교수인데 공산당원들 데리고 이제 강연하는데, 야, 미국이 남북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통일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통일전쟁 하는데 14억 인구 가운데 한 10% 죽는 건 일도 아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1억 4천 정도는 대만 해협에 빠뜨릴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많으니까.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경고하잖아요. 27년, 28년 얘기하면서. 그것도 무슨 이 낮은 계급에 있는 군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태평양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국방부의 뭐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할 것 같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태평양상에 미국의 허브 기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중 하나가 괌이에요. 괌. 우리 놀러 많이 가죠? 많이 가죠. 갔다 왔습니다. 괌에 보면 미국 기지들 많잖아요. 그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B-50이나 B-연비 같은 B-2 전략 폭격기들이 거기 배치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고 구글어스로 최근에 봤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그 막 괌을 지킬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막 이런, 그다음에 요격 체계 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의 미군들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쩌면 진짜 가능성이 또 50% 이상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면 뭐 그 두 나라는 당연히 싸우고 그 주변의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다 개입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당연히 뛰어들어올 거고. 미국이 직접 개입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지원을 할 거냐. 네. 근데 최근에 양상을 보면 이제 내년도 대만 국방 예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만군 병력이 한 17만, 18만 됩니다. 너무 작은데요? 네, 이제 거기 이제 모병제 하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신형 소총 13만 정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17만, 18만 대인데 총을 13만 정 산다라는 거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기존 총을 갈아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부대 그런 메시지도 있고 네. 그 3년 동안에 13만 정을 구입해서 배치를 하겠다. 지금 3년 계산해보세요. 27년 아니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자폭 드론도 미국에서 한 뭐 수천 발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팅거 미사일하고 이제 견착식 지대 검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러시아 뭐 전투기 헬기 격추시킨 그것도 2,000발 하겠다. 그래서 대만군도 최근에 이런 국방 예산으로 도입하는 무기들을 보면 목표 연도가 다 27년, 28년도예요. 그때까지 다 갖고 있겠다. 그 대만군도 사실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이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은요? 일본은 사실 기정사실이고 터지면 참전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이 한반도하고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이 한반도는 생명선입니다. 일본을 쳐들어올 수 있는 두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또 해안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배가 대만 해협 근처를 거쳐서 다 들어오는데 여기가 마비된다. 그럼 일본은 당장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물동량을 지금 우리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그게 이제 대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다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이 해상 물동량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도 많은 뭐 여객기나 뭐 화물기가 떠다니잖아요. 전쟁 나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 일본은 당연히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변수죠. 가장 큰 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 전쟁의 양상이 정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만이 뭐 몰락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중국이라서 우리가 직접 뛰어들기도 애매하고 안 뛰어들기도 애매하고. 그게 딜레마죠. 방금 말씀하신 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이 막 뛰어들고 주한미군도 빠져나가고 막 이러면 이렇게 멍하니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적극적이든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딜레마죠,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에 뭐 그런 얘기도 있다.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북중 관계가 지금 안 좋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아마 맨입에는 안 할 겁니다. 뭔가 엄청난 선물을 주지 않는 이상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김씨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김주해까지 나중에 쭉 내려가서 봤을 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천년의 적이다. 근데 그 중국은. 배경이 뭐냐? 그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항일 운동할 때 공산당 애들한테 좀 모함을 당한 게 있어요. 일제 앞잡이라고.
이것도 이제 썰 중에 하나인데. 그렇고 이제 김정일이는 남북대화 때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무한정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 중국은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밖에 지원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복형 김정남이 있었죠, 왜? 장성택하고. 네. 근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은 항상 그 생각 있거든요. 거기가 중국이랑 친했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김정은 입장에서 이 두 사람 앞장 세워서 중국식 사회주의, 개혁개방 노선에서 자기 밀어내고 정권을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런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인 거예요. 이건 잘 보면은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김씨 부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언제든지 내 뒤를 노릴 수 있다. 그 옛날에 저기 이제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많이 참전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일성이가 전쟁 끝나니까 쟤네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 그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돈 문제, 기술 문제도 있지만 이 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고 더 나가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김주혜의 뒤를 좀 봐달라. 왜냐면 김일성도 사실 자기가 이렇게 내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림으로 러시아와 네.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만약에 선제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디부터 공격하는 건가요? 아, 물론 이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수도 서울이겠죠. 서울, 네. 그다음에 계룡. 그러니까 군사 시설들 위주가 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잘 보면 공산주의 계열, 이 독재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간인 지역을 때리는 거에 주저함이 없나요? 주저함이 없어요. 막 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서울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7년에도 하여튼 2017년에도 전쟁 기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강연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이제 그런 거 많이 강연하러 다니고 했는데 사실 요즘 그런 주변에 있는 제 지인분들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나가면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궁금합니다. 저 여기 사무실이자 집인 이곳에 뭐 좀 챙겨놔야 되나요? 이 전쟁 시 생존 요령. 일단 처음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전쟁에는 다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일어날 기미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좀 군사 용어를 알면 좀 도움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와치콘.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북 감시 태세를 뜻하는 건데 이 와치콘이 보통 이제 4단계입니다. 평상시에는 만약에 이제 뉴스 보시는데 한미 연합사에서 와치콘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긴장하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징후가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그게 꼭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겁니다. 데프콘. 데프콘. 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래퍼? 아니면 MC 진행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디펜스 리디니스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데프콘은. 그래서 이제 방어 준비 태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데프콘 3 되면 이제 살짝 그러니까 연습 상황을 주잖아요, 항상. 그래서 데프콘 3 되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 데프콘 2 되면 막 짐 싸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무기 막 분출하고 탄약 수령하고 원 되면 이제 진지 이탈하잖아요. 전시 장소 나가잖아요. 그래서 3가 갑자기 나왔다. 뉴스에서 데프콘 3가 나왔다. 데프콘 3도 사실 발령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 걸프전 때 그때 한번 데프콘 3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걸프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면 또 북한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의 전쟁 항상 이제 그때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데프콘 3 됐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만약에 뉴스에서 데프콘 3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데프콘 2 얘기 나온다. 그때는 정말 많이 긴장해야죠. 그때는 정말 당장 뛰어가서 사직을 하셔야 돼. 실제로 저는 이제 17년도에 그때 정말 전쟁 날 뻔 위기까지 한번 쫙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또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라. 집에 이제 버너랑 이런 건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수하는 게 비상식량으로 자꾸 라면을 언급하는데 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라면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라면이 일단 끓이려면
버너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국물이다 보니까 그럼 그만큼 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히려 햇반이 낫다. 오히려 그런 게 낫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햇반은 이제 물로 데핀 다음에 그 물을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면은 국물로 다 돼버리니까, 그리고 라면은 또 이게 짜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햇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들, 그런 게 사실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전쟁의 위기가 항상 공존하는 나라고, 또 군사분계선과 이 서울이 가깝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인지 못하니까 준비를 대부분 안 해놔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큰 외국계 회사들, 한국 지사들 보면 그때 전투식량, 방독면, 안전모 이런 거 그때 다 비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난 상황도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배낭. 예, 거기에는 이제 의료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 전 사실 2017년에 그거 가지고 다녔었어요. 응급 키트를 갖고 다녔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데프콘2 상황이면 이때는 아마 주문해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재기 들어가서. 그래서 3 정도에는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만약 2 상황 되면 증시도 막 꽂을 겁니다, 그냥.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화 가치 막 폭락하고. 그래서 저는 금 아니면 달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코인.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쟁이 나잖아요? 그냥 사이버 머니예요. 왜냐?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데 데이터 접속이 안 되는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데이터 접속이 될 때. 그럼 해외에 아마 2 정도 되면 나가기 힘드실걸요? 3 때 그럼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2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인천공항 몇 터지고 이제 공항마다 이제 막 문 닫고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고속도로 막 몇 터지고 막. 그럼 3 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3가 됐을 때 전쟁이 난다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 가서 카드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포탄이 떨어진 상황이면 카드도 안 되죠? 그러면 사실 현찰밖에 없어요. 현찰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달러는 받죠. 아니면 귀금속, 금. 그런 거 정도는 투 상황이 되면 아마 이제 정말 우리가 원되고 정규작전, 진짜 전쟁이 나면 아마 비트코인 이런 거는 그냥 허공의 돈이죠, 그냥. 방독면도 사놔야 되나요? 방독면도 있으시면 좋고요. KF94 같은 것도 그나마 있으면 좀 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군용 방독면은 사기가 어려우실 거고, 화재 관련된 방독면들은 또 군용 방독면이 비싸요. 팔지도 않고 비싸고. 그러니까 화재에 대비한 방독면 같은 것들은 비치해 두시면 좋죠. 물은 생수밖에 사놓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급수 시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생수를 평상시에도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생수를 500리터짜리 한 박스 사놔요. 한 박스? 네. 6개? 그러니까 좀 많은 거. 한 20개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나 사놔요. 왜냐면 이제 어디 밖에 나갈 때 이제 놀러 갈 때도 쓰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쌀도 보통 이제 달랑 한 포대 사는 게 아니라 한 2포대를 사요, 한 번 살 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 버너나 이런 거 있으니까, 밥해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여유분을 갖고 계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또 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파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쟁이 나면 이제 단전단수잖아요. 그러면 대소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끊기는데. 창문을 열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진짜 가장 큰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한 3 정도에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그때 직장 안 다니고 상관없이 난 살아야겠다. 그럼 3 해외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3 아니면 세컨하우스, 지방에 아파트 말고 전원주택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있으신 분은 오히려 그런 데로 가는 게 낫죠. 왜냐면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땅 파고 싸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오히려 정말 이 아마게돈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집들도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약간 이게 안보 불감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시장이 좀 필요해요. 아파트가 제일 그래서 위험하고, 또 한 가지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탄이 떨어진다. 포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고층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갈 수 있거든요. 계단 타고 내려가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아파트 보면 화장실이 집 중앙 쪽에 있어요. 가운데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없죠. 그래서 글로 도망가십시오. 화장실. 네, 화장실 도망가십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편에 의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화장실엔 창문이 없네. 그리고 이제 진짜 데프콘 2가 됐다. 집에 만약에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욕조에 물을 받아놔야 돼요. 왜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미리 틀어놓게. 네, 그래서 뉴스를 듣자마자 빨리 받아놔야 돼요, 물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생존 방법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의 기미가 느껴졌어요. 네. 데프콘이든 와츠콘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시설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냥 플러스로. 집에 있는 사람은 화장실로. 집 안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빨리 살 길을 찾기 비상시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탄이 낙하된 상황에서 내려가다가 오히려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시다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다. 빨리 지하로 시설로 들어가야죠. 지하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 역사들이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여의도역, 네. 뭐 마포역, 거기는 벙커 버스트로도 뚫기 힘들어요. 거의 뭐 100m 이상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절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족분들하고 이 평시에 이런 걸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밖에 있는데 서로 헤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에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없었는데, 야,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있어라. 나도 서울에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걸어서라도 집에 오겠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렇게 이제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집이 아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을 뭐 설정을 해놓다든가 그런 걸 해놓으셔야지 잘못하면 이상가족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 제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있어라.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집으로 오겠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 건데, 뭐 총이나 뭐 이런 걸로는. 근데 미사일 같은 게 날라오면 아파트 같은 데 부딪히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었을 때 하시는 거예요. 아,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권유 안 드는 이유가, 잘못 에레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계단 내려가다가 그것 때문에 오도 가도 못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압사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집안의 안쪽에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화장실이 좀 중앙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요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1시간 만에 수도권에 어느 정도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계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뭐 수만 발 떨어진다, 수천 발 떨어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아마 우리 군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막 수만 발 떨어진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있죠. 전쟁과 그래서 관련이 있나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을 질 때 보통 단열재를 넣잖아요, 다. 근데 생각외로 단열재 안 쓴 나라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건물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저렇게 쏴도 실제적인 피해가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뭐 벽돌로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거기다 이제 단열재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부가적인 벽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포탄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지 않냐. 다만 이제 미사일은 좀 예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이제 뭐 미사일들 우크라이나 쏜 거 보면, 그냥 뭐 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런 건물은 사실 불가능한데, 뭐 웬만한 뭐 4, 5층짜리 건물은 거의 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화장실에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장사정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관련된 이야기로 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혹시나 북한과 전쟁할 때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면? 근데 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도 과거에 이제 국방부 브리핑룸을 출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접했는데, 사실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도 사실 이제 김정은의 동선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의 징후가 보였을 때는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근데 이제 정보 판단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6.25 전쟁도 보면 우리가
우리 군이 미리 안 게 많았어요. 근데 최종적 판단에서 약간 미스가 생겨서 그 전쟁이 난 거지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와치콘, 데프콘 이런 단어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평시에도 하고 있으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번 국군의 날에 현무5 같은 그야말로 대량 응징보복 무기도 선을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게 참 100%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제 공격은 우리가 그냥 애초부터 먼저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포착됐을 때 우리가 먼저 네.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 대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대 맞고 시작하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그걸 뭐 한 대만 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여유분으로 평시에도 갖고 있으시면 정말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뭐 지방에 대도임 남쪽이 이게 좋겠죠. 군사시설이 없는데. 근데 그게 발동됐을 때 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단 3 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 때. 2에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다 나오고 네. 있을 테니까. 그래서 3 때 만약에 나 정말 도망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원주택 조그만 거라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원하는 전쟁 나면 이제 휴조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나 유로화, 달러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조금씩이나마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요새 좀 달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화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엔화, 인민폐 원화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 전시에는 좀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집은 어디 쪽이신가요? 저는 저기 수도권이라. 네. 그쪽으로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웬만한 필요한 것들은 다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방에 세컨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실 거기 가서 많이 고기 두고 먹고 했는데 약간 저는 그런 대비책을 하나 갖고 있죠. 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 클럽이나 술집이나 그런 데서 우크라이나. 남성분들을 우크라이나. 징집해 가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게 참 그게 근데 여러 측면이 마음에 들더라고. 아니 그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 우리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지금 병력이 우리가 50만을 간신히 유지하거든요. 점점점 줄어들면 결국 예비역으로 40살 이상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요. 40살 이상이 가요 전선에. 그게 절대 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40이 넘은 분들도 다시 군대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분이 나라에 가내야 되는 게 애국심의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갔다가는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같은 40살 이상 된 분들도 4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헤어져서.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컨하우스 살 돈은 없으니까 생수부터 한 100병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좀 모아두세요. 달러는 유튜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또 수단이 있었군요. 네, 위원님과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다음번에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대현 군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